자, 이제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변화는 체험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뭐 이런 세 가지 질문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서대로 그냥 쭉 김민성 팀장님부터 해서 김양수 팀장님까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짓해서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변화. 사실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고, 다만 그 변화가 주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그거를 디지털적인 방법론이라고 한다고 치면 언론사 내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과 가장 후배들도 이제 디지털에서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뭘 해야 되지에 대한 합의, 설득, 컨센서스 같은 게 대단히 부족한, 전략이 되게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신문과 방송 9호로를 읽다가 이 9호로에 보시면 이게 그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얘기하는 톰 로젠스틸 미국 그 언론연구원장께서 쓰신 글 중에 정말 유명한 책이지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두 분이 같이 쓰셨잖아요.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 같이 쓰셨는데, 빌 코바치 구분이 이 말씀을 되게 자주 하신대요. 모든 세대는 각 세대만의 저널리즘을 만든다. 새로운 세대 덕분에 고정된 문화와 무의식적 편향성이라는 저널리즘 내 병폐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화의 추동력은 그 다음 세대가 만들고자 하는 저널리즘의 또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이미 많은 후배들이 언론판에 와서 여기 왜 이렇지?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세대는 갈굼을 당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세대였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당연히 반문을 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건가요? 질문하는 세대라는 말인 거죠.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무언가를 변화의 추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뉴스 R&D, 뉴스랩을 참 6년 동안 하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들이 뭐냐면, 후배들이 퇴사하면서 이런 말을 남길 때거든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여기는 제 생태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자의 생태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취재기자들의 생태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치 북극곰이 적도에 내려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같은 느낌들을 갖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가지는 DNA가 들어올 때 변화는 비로소 가능할 거,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널리 퍼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컨텐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물 한 잔을 이렇게 따라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드릴 때 목마르셨죠? 감사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됐네요. 같은 수준의 어떤 즉각적 실용성을 제공하는 형태의 언론이라면 지금 너무나 대체 가능한 시대잖아요. 예를 들면 한 잔을 드릴 때 이 한 잔을 받는 사람이 목마름뿐만 아니라 무언가 위안과 위로 혹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줬을 때 비로소 인게이지먼트가 생길 텐데, 예를 들면 지금부터 만들어진 혹은 앞으로 만들어야 될 많은 컨텐츠, 뉴스 컨텐츠라는 것들은 그 컨텐츠가 독자들을 통과할 때 무언가 되게 좋은 변화들을 일으키는 바람이어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실용성 혹은 과거의 객관성, 공정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열심히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사람들을 바람처럼 통과해 갈 때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시 긍정 혹은 나은 대안과 비판을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건강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저널리즘, 새로운 거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의 저널리즘을 가진다. 지금 세대의 저널리즘은 그냥 단지 물 한 잔 주는 것 이상의 뭘 주고 있을 것이냐. 이재상 기자님.
저도 이렇게 멋있는 얘기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변화는 뭔가 권한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가졌을 때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제가 열심히 살아남아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더 멋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제 변화는 생존에 더 가깝거든요. 저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고 새로운 타겟층으로 새로운 저널리즘을 좋게 말한다면 새로운 저널리즘을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저희 조직 안에서 제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느냐가 저희 조직 자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구성원이 존재하고 저 같은 저널리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직 안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실험을 계속하는 것들이 각 언론사에서 다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텐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구성원으로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아까 이제 나쁜 디지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원이 모두 이 방향이 맞는지를 어느 정도 최소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어느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재건축 얘기를 했으니까 재건축 얘기하면 뭐 발코니 넓히고 뭐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비를 피하고 잠을 자고 바람이 없어야 하는 그 기본 조건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조건이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할 때는 그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문성 팀장님이 후배들이 이제 이 자리는 내게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슬프다고 하셨는데 이재상 기자님은 내 자리에서 생존하는 게 변화야. 네, 그렇죠? 네, 제가 생존해서 저의 생존을 증명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이상일 기자님, 기자님이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년까지 종이 신문을 그래도 꾸준히 봤었고 또 뭐 종이 잡지도 여러 번 구독을 했는데 한 올 초 작년 말 정도부터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제 주변의 연구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뭐 뭔지는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김양순 팀장님이 제가 레거시 미디어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더 그 역할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쪽에 가깝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훈련된 오랫동안의 그런 제도적 언론이 이 쌓아온 노하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치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공론장에서 더 넓게 퍼뜨려주고 그걸 조금 더 구심력 있게 강화해 주길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이러면 좋겠다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 사실 저희가 포털이 지금 대부분 뉴스의 주 소비 창구가 되고 있는데 포털에 나오는 또 대부분의 뉴스 컨텐츠들은 알고리즘상 또 지금 영향력이 큰 여러 종이 신문들이나 아니면 KBS나 SBS 뭐 등등 이런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의 뉴스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는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력은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그만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한국 언론의 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좀 찾아봤더니 이미 2001년도에 언론재단에서 되게 두꺼운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언론의 신뢰도 위기 뭐 이런 그 보고서를 내고 그 얘기를 해왔는데 20년 동안 결국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나 오히려 어쩌면 신뢰도가 더 악화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몇몇 매체들이 뉴스 품질을 높여주면 저는 전반적인 신뢰도가 되고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적인 매체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독자들을 되게 평등하게 소통하는 그런 공론장의 주체로 시민 주체로 대하는 여러 지금 오늘 특히 나와 계신 언론인들의 이런 이른바 디지털적 태도가 되게 감명 깊었고요. 계속 좀 이런 시도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정말 큰 게 아니더라도 공론장에서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 매체들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그 비평가들이나 학자들이 다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돼서 재생산되거든요. 전형적으로 언론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태도고 사실 언론 보도 작성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과도 별로 맞지 않는 그런 행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균열이 생기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상 교수님의 그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에 대한 말씀은 바보 같지만 그래도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려요. 예. 바보라도 좀 이렇게 애정이 가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들이 제일 똑똑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양순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책임이 있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레거시 미디어가. 이상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운표 저널리즘은 정말 그만하자라는 말을 받아서 저는 앞서도 제가 정말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언론 생산자는 다운표 저널리즘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단독이에요. 단독. 하다못해 저는 이제 휴일 스케치에도 단독을 붙이는 걸 봤어요. 단독. 오늘 가을 하늘 맑아.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은 단독이 뭔지 아세요? 단독. 오늘 코로나19 부천에서 10명. 자, 각 지역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쓰면 그냥 단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독 붙이는 거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냥 아예 단독 붙이지 말자. 왜냐하면 단독을 붙이면 정말로 알고리즘에서 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제발 단독 붙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쁜 기사의 외주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기사를 쓸 때 그냥 각 회사의 정규직 기자들 보고 시키세요. 정치부 기사는 국회 기사는 속보 뜨면은 각 출입처의 기사가 쓰면 되잖아요. 왜 각 출입처에 있는 기자들을 안 시키고 속보만 전문으로 쓰는 단톡방용 위험의 외주화 같은 단톡방 기자를 왜 고용합니까? 그것도 닷컴으로. 제발 그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 언론사에서 실체적으로 뭐 판단해야 될 문제여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저널리즘 제이에서 지속적으로 시즌2에서 얘기하는 게 기사 수정 이력제인데 기사를 써놓고 수정을 하는데 오보나 왜곡이나 틀린 거를 슬쩍 수정해버리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했을 때 왜, 무엇 때문에 언제 수정을 했는지 밝혀라 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KBS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만이라도 시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언론사들도 좀 따라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사 수정 이력제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투명성 때문이거든요. 아, 얘들이 틀렸지만 혹은 실수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고쳤어 라는 걸 투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라포든 신뢰의 관계든 이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형사소송법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사 찾아보면은 너 무슨 브로커였다, 뭐 경찰 소환됐다, 어땠다 기사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뜹니다. 제가 디지털 팀장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외부에서의 지적이 난 이제 무죄인데 심지어 법무부에서 관보에다가 형사소송법상 얘 무죄라고 사과까지 했는데 너네 왜 기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내비둬?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뜨끔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언론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검찰에 가서 어떤 뭐 행태를 당했을 때 우리는 검찰 말만 듣고 지금까지 기사 써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게
무죄로 확정이 났고 법무부에서 인정을 했다면 이거는 기사 뒤에 디지털이잖아요. 충분히 붙여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해줄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회사가 결정하지 않아도 그냥 기사를 쓴 기자가 내 양심에 꺼리 낀다면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좀 촉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변화의 추동력이 외부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결국 기사를 우리가 팔아먹고 생존하고 돈을 받는 거는 포털이거든요. 구글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포털이 인링크로 하는 곳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아니면은 야후, 저펜 이런 데는 전부 다 아웃링크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식이 네이버도 많이 따라갔어요. 예컨대 뭐 오늘 뭐 이제 누가 별세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 별세에 대한 하나의 테마를 놓고 그 밑에 많은 언론사들이 올려놓는 기사들을 아웃링크로 꽂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언론사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건 조선일보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사를 보고 해당 언론사에서 기사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외주화를 시켜가지고 낚시성 기사를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테마별로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발 이젠 인링크 좀 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인데요. 소비자들이 뉴스, 언론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생존하게 해주셔야 돼요. 즉 망할 언론사는 망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언론사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제작만 하시다 보니까 입이 굉장히 근질거리셨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잘 정리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또 역설해 주시면서 무슨 판?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구글로 옮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좋은 주제 가지고 또 어려운 주제인데 또 재밌게 풀어주시느라고 네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패널 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마침 또 학자 중에는 제가 제일 존경하면서 쫓아가고 싶은 분 한 분과 또 세 분의 기자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제일 성찰적이었던 저널리스트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기가 돼서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것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언론진흥재단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